세상을 연결하는 뉴스브리지입니다. K-팝의 세계적 성장을 주도해온 기업 SM 엔터테인먼트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. 이 문화적 시류를 한 발 앞서서 읽어내고 이 특유의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대중문화 산업에 다양한 혁신의 역사를 써왔는데요. K-팝 3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SM의 의미와 과제,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자세히 살펴봅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지난해 정말 우리 K-팝 시장 정말로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?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? 예, 지난해 좀 다사다난했죠. 근데 네. 올해는 K-팝의 성장세를 좀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K-팝 2세대죠. G드래곤이나 2NE1이 최근 이제 복귀를 해서 올해 이제 왕성한 활동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K-팝 3세대죠. BTS와 블랙핑크의 기다리던 완전체 소식도 올해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주요 기획사를 중심으로 비장의 신인 카드도 대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올 한 해는 그 어떤 한 해보다 풍성한 라인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사상 최초로 K-팝 1세대부터 5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동시에 활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, K-팝 시장이 굉장히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. 사실 이 대중음악 시장이 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세대와 장르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뭐 올해 축적된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90년대만 해도 뭐 음악 선진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을 방문을 해보면 참 부러웠던 것이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들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K-팝 붐이 일고 나서 지금 이제 한 팝의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? 그동안 축적된 음악적 노하우라든지 결과물들이 이제 많이 쌓여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시대와 세대를 좀 초월해서 여러 세대가 여러 장르가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저력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사실 K-팝 30년 역사 얘기하다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올해 30주년 맞이한다고요. 네. 1995년 당시 자본금 이제 5천만 원으로 출범한 SM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30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. 사실 K-팝의 역사는 SM의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SM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K-팝을 직역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K-팝의 역사는 뭐 1950년대 미8군을 넘어서 그 이전 세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요즘처럼 K-팝을 하나의 장르로 본다면 그 첫 시작은 SM 엔터테인먼트 가수들로 시작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K-팝 1세대 첫 번째 보이 그룹은 96년도에 데뷔한 H.O.T고요. 네. 걸그룹의 첫 번째 시장 97년 데뷔한 SES로 시작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같은 세대죠. 1세대의 보아가 K-팝의 해외 진출에 이제 효시로 평가받고 있고요. K-팝 2세대로 넘어오면 동방신기부터 K-팝의 세계 진출에 어떤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K-팝의 본격적인 서구 시장 진출도 그 당시 10만 관객을 매진시킨 2011년도 SM 타운의 프랑스 파리 공연을 그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역사가 K-팝과 SM이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정말 굴곡마다 K-팝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K-팝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죠. 한류라는 표현도 사실상 SM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한류는 중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. 네. 그 당시 인기 있었던 그 드라마 사랑의 뭐길래 인기 엄청 많았죠. 또 클론의 꿍따리 잡아라. 뭐 그때 엄청난 인기 그 배경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 H.O.T의 중국 콘서트 이후 중국 언론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류가 한국의 대중문화 영향력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쓰이잖아요.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조어였습니다. 그래서 뭐 SM, K-팝, 한류 이 세 개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SM이 K-팝 장르를 구축하고 한류를 열어간 것 이외에도 또 우리 K-팝 시장에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죠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성과들이 굉장히 많죠. 네. 해외에서 우리 K-팝 그러면 딱 얘기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.
예전에는 이 연예 기획사를 아티스트를 케어하는 연예 매니지먼트사로 부르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그렇게 네. 불렀죠. 그런데 지금은 이 연예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음반 기획, 제작, 유통, 또 에이전시, 콘서트, 부가 사업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이렇게 융합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올인원 시스템입니다. SM이 바로 이 모형을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신인 개발을 위한 또 연습생 제도도 있고요. 또 한국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. 무엇보다도 아티스트와 앨범을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연결해서 프로듀싱하는 A&R 시스템도 K-팝의 특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. 또 음악 부분으로 돌아오면 해외 작곡가들과 공동 창작 시스템을 하는 뭐 송캠프라든지 또 하나의 음악, K-팝 음악 안에 여러 개의 장르를 이렇게 하나로 녹여내는 이 믹스팝의 형태도 오늘날 K-팝의 독특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케팅 측면을 보면요, 세계관을 좀 도입을 했고요. 또 하나는 그 하나의 그룹 안에 멤버들을 여러 역할로 도입하는 포지션 전략이라든지 또 소그룹별로 컨셉과 활동 전략을 새롭게 하는 유닛 전략, 이런 부분도 오늘날 K-팝의 보편적 공식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. 또 오빠 부대로 불리던 뭐 팬 문화도 이제는 좀 긍정적인 문화로 한 것도 SM의 어떤 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아주 독보적인 업적을 이뤄왔는데 올해 30주년 맞이해서 특별한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 11월 12일 그 SM 3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어요. 뭐 H.O.T부터 에스파 그리고 지금 연습생까지 총 98명의 SM 전 현직 자산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. 이 무대는 SM이 그동안 쌓아 올린 K-팝의 헤리티지라고 그러죠. 어떤 문화 자산,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무대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30주년이 되는 이제 2월 14일이죠. 기념 앨범도 이제 출시한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네,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주였던 이수만 전 회장은 총괄 프로듀서에서 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? 이때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, 자, 그렇다면 이제 SM도 이수만 회장이 없는 미래를 열어가야 될 과제가 놓여 있는 거죠? 네, 이수만 전 회장 공과 과가 있죠.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시스템의 토대를 만든 공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잡음들이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, 뭐 우여곡절 끝에 재작년이죠. 2023년도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SM을 떠나서 이번 행사에 참석을 이제 못했는데, 이수만 전 회장도 지금 현재는 새로운 뭐 기획사를 준비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 좀 들리고요. SM 내부에서도 이제는 선생님 없이도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포부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이수만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SM이 K-팝에 기여한 그 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잘 살려서 앞으로 K-팝 산업을 더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. 네, K-팝의 역사와 함께해온 SM인데 이 창립 30주년 맞아서 더 독보적인 기획력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K-팝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